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전흥윤 사무처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인천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주요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코로나 시대 인천복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 등 4개 분야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정책 제안을 저희 협의회 사회복지연구단 연구위원이신 4분의 교수님들을 통해 들어보고요. 이어 인천시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분야별 복지 정책을 담당 과장님들을 통해 들어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인천복지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를 맡은 인하대 이충건입니다. 이 코로나의 감염은 사실 어떤 빈부나 또는 지위를 막론하고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단순히 자연적이지 않고 또 대응 양상이 불평등하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기존 학자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어려움의 그 개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 코로나와 함께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가 그 전파되었을 때 2월, 3월만 해도 조금만 참으면 코로나가 곧 종식되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바로 위드 코로나의 시대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이제 말대로 우리는 이제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영역에서 이 사회 연대를 통한 그 전방위적 그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발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득 보장이나 고용 유지 정책과 함께 이 사회 정책, 사회 서비스 중심의 복지 국가의 재구조화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의 국가들 역시도 지금 그 코로나19의 그 대규모 그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몇몇 잘 대처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보장 제도, 즉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게 수십 년 동안 구축이 되었을 때 이러한 그 재난 상황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 회복력, 레질리언스가 이제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에 이런 그 사회보장의 자동 그 안정화 기능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소득 보장과 고용 안정 정책의 차원에서 긴급하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 2차에 거쳐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떤 그 가계 소득을 어떤 일부 그 보전을 해준다든지 또 동시에 경기 부양책의 또 방안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 어떠한 그 중장기적인 또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 재난지원금 이외에 다른 중장기적인 그 계획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제도를 탄탄히 하는 것, 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그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그 보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상병수당, 상병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적극 도입해서 취약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어떤 소득 손실이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외에 그와 관련되어서 또 그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그 고용이 안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던 사회보험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전 국민으로 그 가입 확대를 하는 방안,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그 저소득뿐만 아니라 어떤 실업과 폐업에 직면한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또 확대 개편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의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이제 긴급 방안 또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아마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그 각 영역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해당되는 내용은 그 자료집과 또 토론의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남은 한 5분 정도 제 시간을 계속 체크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지속 가능한 그 중장기적 사회 서비스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인 접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긴급 방안 역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공성의 강화라고 하는 차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회복지의 전달에서 있어서 또 그 해당되는 복지사무와 관련되어서 재정과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그 분담하고 또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재정립의 문제,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 시민과 지역사회는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도록 또 법과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논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공공성 강화와 관련돼서는 이미 그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어떤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복지 그 서비스의 그 대부분은 그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비스의 장점이 있지요. 한편 또 우리가 본다면 공공의 역할이 그간 많이 부족했고 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어떤 사회 서비스의 공공 인프라를 이제 확충하는 것이 또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 공공기관 시설을 많이 짓는 것만으로 확보되거나 달성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어떠한 그 급여의 지원 대상을 보편화한다든지 그 재정적인 부담 없이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 설계가 된다든지, 또 사회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막는 그 표준적인 그 품질 유지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점 등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사회 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서 당연히 그 사회복지 관련 그 제공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직이 지금 저임금 일자리로 인식되어 있고 실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과 함께 그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그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 주최를 하시는 사회복지협의회, 또 사회복지사 협회, 또 인천복지재단 등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그 보수 그 교육 체계를 이제 어떻게 다져나갈지를 함께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사회 서비스 전반의 그 검토와 함께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조정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컨트롤 타워 그러면 어떤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강압적인 권위주의적인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은 유사 기능들을 갖고 있는 어떤 중복 서비스를 이제 피한다든지 또 그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등의 어떤 수평적인 그 협의 조정 체계의 기구로서의 컨트롤 타워이고 그 차원의 한 일환으로 또 이제 사회 서비스원 등이 그 거론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그 역할 정립입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나라의 그 지금 전달 체계는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지 사무와 관련되어서도 그 중앙과 지방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얽혀 있죠.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장 협의회의 복지 대타협 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이제 제안을 한 바와 같이 어떤 중앙 정부는 사회보험이나 현금 중심의 복지 급여에 집중하고 재정 역시도 지방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그 부담금 없이 모든 면에서 이것들을 중앙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는 보다 그 지역 밀착형의 그 사업에 집중해서 자율성을 이제 확보해주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지방 정부에 해당되는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라고 이제 하는 것이 또 숙제 과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정도만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방 내에서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역할을 재정립할 것인지 이거 역시도 굉장히 큰 숙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또 10개의 그 인천시 자치구 역시 어떻게 이 관계를 가져갈지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그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또 키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사회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 그리고 시민들이 이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성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고요.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어떤 공공성이 갖고 있는 단점, 관치화를 예방하고 시장의 과잉 현상을 견제하는 역할로서 적극적인 수행과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NGO와 NPO 등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오늘 제 발제뿐만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정부와 민간 기관, 단체의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복지의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구조뿐만이 아니라 공공과 공공 간 그리고 공공과 민간 간 또 민간과 민간 간에 어떻게 네트워크와 이 협력의 연계 구조를 가져갈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지금 이제 각자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에 진행을 맡은 인천대학교 권종우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지 못한 여러 가지 감염병 사태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 만큼 이제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민간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앞에 발제와 그 사례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제 서비스의 제공은 지방 정부와 현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협의회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는 모임을 갖고자 한 것이 사회복지연구단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연구단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첫 번째 행사로 오늘의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토론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 시민들께서 오해하실지도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은 문을 닫았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토론회의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떠한 정책적인 협의를 광역시와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저희 연구단에서 고민하고 그것을 연구한 결과를 저희가 발표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시 책임자인 과장님들의 어떤 정책적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그 발제와 사례 발표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에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교수님들께서 대변하는 역할도 좀 해주십사 했는데 어떤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영역에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 시가 어떠한 지원이나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은지 이런 점들을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인여자대학교 조승석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모든 영역에서 다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시설 운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소개는 이 앞에 콘텐츠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발표해 드릴 부분들은 노인 생활시설의 요양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고 고령에다가 그리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제일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언론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죠. 먼저 우리가 그 요양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깊이 하는 시설이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기간이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2027년이 되면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그 시점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노인 돌봄 서비스가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 이동, 만약에 그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는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노인 생활시설 전용 치료센터가 인천시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지금 경기도의 고용노동연수원을 빌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겸업해서 이제 시와 또 다른 시와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2020년, 23년에 아마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시립 요양원이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립 요양원을 공공의 부분 또는 민간의 부분을 섞은 제3의 어떤 그 섹터의 형식으로 해서 같이 함께 투자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합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서울시 요양원에 방만한 그 운영 그 형태가 도마에 올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서울시의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런 모시범들을 우리가 인천만의 어떤 독특한 치료센터 또 시립 요양원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나왔을 때 그런 시립 요양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입소시켜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긴급지원책으로 노인 생활에 대한 추경 예산 반영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스크나 체온 온도 재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전쟁이 나면 군수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인천시만의 어떠한 방역 물품을 생산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58페이지입니다. 구체화된 감염병 관리 및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도 불이 나거나 위급 상황 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운영을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의 개선입니다. 폐쇄라는 명령을 이렇게 붙였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쇄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폐쇄보다는 다른 완곡한 표현들을 좀 통해서 이 기관이 방역만 잘하면 다시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홍보나 매스컴을 통한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격리할 때 이분들에게 운동을 시킬 것인지 몇 시간 시킬 것인지를 다 보호자와 또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이것은 방역이 아니라 통제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인권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격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토론은 전지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전지혜입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코로나를 또 대응하고 있고 정책적인 개선점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6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자료들은 다 현장에서 모아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변자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료의 말미에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셨던 그 협회나 담당 기관의 그 목록이 있으니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61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장애인 복지계는 너무 많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재활병원이라던가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참 많은 난관에 있습니다. 이미 오늘 행사 시작할 때 초반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논의는 이미 현장에서 모두 발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준비를 한 내용은 거주시설을 제외한 장애인 이용시설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이슈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용시설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이 이제 대표적인 이용시설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런 이용시설들이 휴관을 하는 상황에 처했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일을 멈췄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시다시피 어떻게
방역을 했고 비대면으로 또는 방문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쪽부터 나와 있는 저는 대응 방안, 그 중에서도 쟁점들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는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직업재활시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장애인 복지 어느 영역보다도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곳이 저는 직업재활시설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 입장에선 회사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월급 받고 다니는 직장이죠. 하지만 그 기관의 법적 지위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럼 우리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을 일반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길 복지시설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직업재활시설 역시도 이제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휴업을 하다 보니까 보호작업장들이 문을 닫아요. 근데 문제는 복지시설이고 휴업을 한 경우에는 현재 법적 기준에서는 임금의 70%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에는 납품을 해야 됩니다. 종이컵도 만들고 A4용지도 만들어야 되죠. 목장갑도 만들어야 되고요. 보호작업장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을 해서 이 물량을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됐고, 그리고 보호작업장은 휴관을 해야 되니까 근로자분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출근을 안 하는 상황이 된 셈이고요. 물론 일부 3분의 1씩 교대 근무를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을 맞춰서 납품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한 그러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래처가 끊기면 안 되니까요. 코로나 끝날 때를 대비해서 계속 그 물량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한다던가, 서울시의 경우에는 1분기에 해당되는 관리 운영비를 지급한 사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을 시설로 볼 거냐, 민간 직장으로 볼 거냐, 여기서 수익을 내 가지고 월급을 주는 그런 회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복지시설이면은 그냥 수당격의 임금을 줘야겠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자면, 우선은 복지시설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뭐 무급휴직을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무급휴직이든지, 혹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출근할 수 있는 방편을 찾던지, 물리적 환경을 바꿔가지고요. 뭔가 앞으로 이 환경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관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완전히 휴업을 한 건 아닙니다. 역시 이용자분들 있고요.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유료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노인복지랑 장애인복지의 약간 형평성의 문제라고도 보는데요. 네, 장애인복지관은 이렇게 유료로 이용을 하는 그 비용을 충당을 해서 강사들이 뭐 인건비를 준다던가 또는 운영비를 쓴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용비가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복지관들이 운영비 문제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별도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고려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물론 복지관이나 뭐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 모두 비대면 컨텐츠 사업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 방문 사업도 하시고 뭔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시고 하셨지만, 문제는 온라인으로 할 때 컨텐츠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발달 장애인분들이 집에서 뭔가를 하려면은요, 그 옆에 지원 인력이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뭔가 수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집에 방문을 해서 조력해주는 또 다른 자원봉사 인력이든 누군가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보조 인력,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다양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모델이 개발돼야 되고 이제 컨텐츠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장애인 영역에서의 큰 코로나와 관련된 화두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복지관에서도 긴급 돌봄을 했고요. 주간보호에서도 긴급 돌봄을 했고요. 긴급하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긴급 돌봄에도 자격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맞벌이 유무라던가 뭐 다양한 자격 기준이 지금 있습니다. 66쪽에 그 자격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보호자가 고령이라던가 이러한 자격 기준으로 인해서 긴급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분들이 있어서 다소 조금 완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것으로 직업재활 시설에서의 여기를 또 장애인들의 급여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휴업 시에, 그리고 그 잔업 물량을 맞추려고 할 때 복지사들이 하는 게 맞는가, 이 한 가지 문제와 복지관은 이용료가 유료라서 장애인 복지관은 운영비 문제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리고 주간보호에서의 긴급돌봄이나 그 밖에 긴급돌봄과 관련해서 향후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두 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시설별 대상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그러한 시설 대상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방 정부가 함께 고민해서 완화할 건 완화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하는 서로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 토론은 재능대학교 윤정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복지를 맡은 인천재능대학교의 윤정혜입니다. 우리 코로나의 이 상황으로 우리 그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우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건 모두 주지하시는 바일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에 우리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망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굉장히 긴급하게 위급시에 투입된 여러 사회복지관의 어떤 사업들이 이제는 좀 변화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그런 과제를 던지면서 우리 민간 영역과 그리고 공공 영역에 모두에게 드리는 제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간 기관입니다. 우리 민간 기관은 조금 지금까지는 임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자,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의 사업을 개편하는 부분에 좀 고민을 좀 해봐라. 그리고 대면 비대면 이제는 상시적으로 투태력이 운영이 돼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을 좀 마련해 보자. 자, 시에서 구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1단계는 몇 퍼센트가 비대면, 2단계는 몇 퍼센트가 대면,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정해 놓으면 실무선에서의 혼선이 좀 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공기관보다 더 경직된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 시에는 대응할 수 있는 좀 유연한 체계 정비랄까 업무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복지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역할을 좀 더 강구 좀 해달라. 그래서 신규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주고 지금처럼 복지 플랫폼을 그 역할을 좀 수행해달라. 그리고 우리 전가하는 사료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게 좀 기능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리고 민간 협력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민민 협력의 거점 기관으로 좀 수행해달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빈익비 부익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좀 종합복지관처럼 규모가 있는 곳에 기부금품이 확연히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금품을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의 소규모 복지기관에도 재분배하는 역할, 그래서 지역의 큰언니의 역할 그리고 큰오빠의 역할을 좀 지역사회복지관이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디지털 매체라든가 AI 활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종사들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죠.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인근에 있는 부천시에서는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에 로봇이 이미 투입이 됐습니다. 모두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올해 AI 선도대학이라고 선포를 하고 모든 전공 과목에 모든 학과에 AI 교과목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뿐만 아니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부 다에게 AI와 사회복지라는 교과목을 편성해서 1학기부터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학계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계속 공고히 하는데 아주 필요한 기제입니다. 근데 흔히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내부 슈퍼비전이 아니라 외부 슈퍼비전을 더 선호하는데 사실은 외부 슈퍼비전은 먹는 거에 비교하자면 외식입니다. 외식, 특식을 자주 먹어서 몸이 건강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기관의 문제를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내부 기관에서 슈퍼비전 체계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기관장님 그리고 부장님, 과장급 이렇게 상급자들이 먼저 전문성을 장착을 해야 되겠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종사자들이 좀 신뢰관계 속에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우리 공공영역의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인프라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요. 자, 절대적인 인력 확충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시 관계자분이 페이퍼를 한 자료를 봤더니 내년에 1명의 종사자를 추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권역별로 사업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 권역별 지역사회복지가 가능하도록 그 수행 인원이 확보가 정말 필수적인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복지관은 규모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몇몇의 그 보고에 보면 우리 복지관은 19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라고 연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인천 지역은 평균 16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내년에 추가된다는 고무적 얘기는 정말 반가운 얘기지만 이 시점에 저는 마중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중물은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물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종씩은 100분을 1000분을 넣어도 결코 물이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과감하게 통 크게 한 바가지 물을 넣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민간 영역은 상호실로 속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좀 종합사회복지관을 좀 믿고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을 좀 믿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같이 의논해서 사업 개발도 하고 지침도 마련하고 법도 개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또다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여러분들 힘을 내는 여러분들을 우리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청운대학교 정정호 교수님 아동 분야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운대학교 정정호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서론을 빼고 네. 아동복지 체계 코로나 시대에서 아동복지 체계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느냐를 중심으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고요. 또 일부 아이들은 이제 시설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일단 먼저 이제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제 흐름은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돌봄의 흐름이 완전히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돌봄 체계들이 일시적으로 통제되거나 중단되면서 가정 내 돌봄으로 회귀했거든요. 근데 저희 사회가 가정 내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 형태로 꾸준히 변화해 온 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정이 예전처럼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역량이나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보호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가정에서 고립시키는, 가정 내로 고립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과연 아이들에게 가정이 안전한 곳이냐? 아이들의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곳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큰 위험이 없고 편안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삶이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삶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돌봄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낮 시간에 홀로 또는 형제자매와 어른의 성인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삶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낮 시간에 성인이 없이 가정에서 있었던 아이들의 이제 비율이 27%, 28% 선이었는데요. 2020년 5월 조사에서는 38%로 늘었고요.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최소 3시간에서 5시간 이상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 전염병 확산 속에서 부모님들의 생계, 경제적인 역량에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되면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요. 그것이 곧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제 메커니즘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르는데 그것이 학교에 가거나 돌봄 서비스 센터로 가는 거에 비하면 이제 훨씬 위험한데 개별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가 발생하고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아동복지 체계로도 개별 가정에서 충분히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볼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아이들이 더 가정 안에서 고립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페어런팅에 완전히 맡겨지는 구조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동 서비스 체계들은 이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예산들이 사실 굉장히 카테고리별로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집에 내내 머물면서 생기는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한 이제 지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일단 더 늘어나야 됩니다. 예전처럼 집합으로 단체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는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선별적으로 세분화해서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종사자분들이 갖지 못했던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뭐 이런 사례 관리에 관련된 역량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 교육도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키워드는 아동의 행복과 아동의 권리 보장입니다. 근데 지금의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의 대처는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억누르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게 하자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일시적이라면 누구나 잠시 참을 수 있을 겁니다. 참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게 공통된 예측이라고 볼 때는 이걸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반복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앞으로 작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아동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종사자들에게 인내하고 희생해라 이것을 요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더 많은 아동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결국 그 아동이 집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 양극화, 차별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감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유영수 노인정책과장님부터 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노인정책과장 유용수입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요양원 건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첫 번째 그 노인생활시설 전용 생활치료센터 확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시가 지금 시립요양원을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업체를 공모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권역별로 그 시립요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남동구 권역에 내년에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 그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대한 부분은 그 설계를 하면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향후에 이제 건립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둘째로 그 긴급 지원책 그 노인 생활 시설 추경 예산 반영입니다. 이게 공공시설이나 이런 거에는 이제 정부 지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민간 요양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없는 거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하고 같이 그 전염병 감염 예산, 긴급 예산이 내려올 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뭐 전국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같이 갈 수 있게끔 저희도 한번 그 건의 사항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저기 구체화된 감염병 관련 및 대응 매뉴얼 제작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요양원이 만약에 감염자가 발생을 했을 때 타시설 이전 계획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군구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은 뭐 미추홀구라든가 그런 구에 이제 요양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타시설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좀 다 하고 군구에 다 시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 관리라든가 입소자 그 다음에 방문자들에 대한 방역 관리에 대한 그런 거는 철저하게 지금 저희가 그 요양원이라든가 군구에 시달을 해서 지금 정말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뭐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감염자가 발생을 했지만 인천시에서는 또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크게 지금 문제가 없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했던 방역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진했던 계획 이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매뉴얼을 시켜가지고 비상사태 이런 감염병 환자가 발생 이런 사태가 됐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부정적 그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그 지금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이제 폐쇄라는 것보다는 다른 그 요양원 감염자 발생으로 해서 폐쇄라는보다는 다른 용어를 쓸 수 있으면은 좀 용어를 좀 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르신 인권 보호를 해서 이제 19년도에 한번 저희가 그 학대 예방을 위해서 그 시설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 노인 전문기관, 노인 보유 전문기관을 이제 19년도에 하나 설립을 해서 이제 2개 정도가 이제 운영 중에 있고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감안해서 추가 신설에 대해서는 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더 확대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보호 전문기관 협력해서 이제 상담센터도 이제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게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 찾아가는 심리 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심리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요양원에 대한 그런 이런 부정적 인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과 토론 감사드립니다. 생활지원시설에 대한 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책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복지과의 그 신병철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122쪽부터입니다. 122쪽, 123쪽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124쪽부터는 이제 우리 시가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그동안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안심시설 2군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가 유휴 공간이 있는 시설 2군데를 이제 그 확진자가 아닌 그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과 일시 긴급 돌봄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비대면 방역 게이트를 이제 그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저 장애인 복지관 10개소에 약 한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방역 게이트를 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그 조성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역 물품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국비와 시비를 투자를 해서 이제 마스크 제조 공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50만인 이상인 서구, 그다음에 남동구, 부평구에 이렇게 한 개씩 저희가 그 마스크 공장을 제조해서 올해 2군데가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서구가 좀 오픈을 할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일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복지 시설에 문의도 하고 이용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자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언택트 복지는 인천시 장애인 복지 통합 플랫폼 사업을 제안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9월 말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의 대기자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고 이게 시민들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지 않으면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마저도 장애인의 등록 인구가 얼마 하려면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엑셀로 자료를 받아서 그래야만 숫자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자와 이용자가 다 같이 양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자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통합 플랫폼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127쪽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려운 점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보호자가 확진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장애인만 남았을 때 이때가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때 근데 우연치 않게 꼭 이런 일이 금요일 꼭 9시 밤 12시 생기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앞에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지금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제 비상근무 체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의 상황도 알아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24시간 서비스를 해주는데 1시간당 13,5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불하고 추가로 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우리는 2배를 줘야 된다. 그 사람 보호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14일간 2배, 그래서 이제 907만 2천 원을 주겠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활동보조인들이 한 4,500여 명 사실 됩니다. 근데 저희가 2배를 지급을 하겠다 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웠고 결국 그래서 이제 뭐 구청장님이 또 지원을 해주셔서 뭐 우리 간호사들이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또 보건직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새벽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혼자 그분을 돌보기 위해서 너무 부담이 가나 보다. 그러면 2인 1조로 투입을 하자. 2인 1조로. 그럼 907만 2천 원에 2명이 들어가니까 또 어마어마하죠 금액이요. 그래도 그 정도는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게 좀 안타까웠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직업재활시설 휴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33개 중에 뭐 13개는 뭐 일부 납품 때문에 일부 오픈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휴관과 관계없이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전부 이제 관리 운영비는 뭐 선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 조기 집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제가 이 실무를 그 전에도 했지만 지금 사실 어려웠던 거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옛날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작업활동 시설이 있었고 보호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관계없이 작업활동실에서 사회성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이 좀 그런 훈련이 되면 보호작업장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쪽에서 또 소득을 발생하는.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게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장애인이 있고 아니면 그냥 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그냥 훈련생처럼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작업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대로 어떻게 이건 좀 그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128쪽에 따라서는 이제 아까 거주시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런 걸 봤습니다. 여자 우리 장애인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머리가 길어지면 이렇게 머리를 뒤에 이제 고무줄로다 묶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남자 친구들은 2달, 3달을 뭐 투입을 안 하니까 애들이 다 밤송이가 돼 있는 거예요. 머리가 다 삐죽삐죽 자라서 이발도 못 하고. 근데 상당히 마음이 아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주간보호를 이용하던 광주에서 또 어떤 부모님과 장애인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또 중간에 또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의 고충, 그래서 어쩔 때는 단 하루만도 나도 좀 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요청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시설을 정리할 때 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진짜 많이 이제 대화도 했고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간보호 시설 같은 경우도 뭐 무려 지금 뭐 대기자가 한 2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 시설을 짓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좀 더 늘려주고 그리고 또 뭐 직원을 투입을 하면 뭐 12명 있던 시설이 뭐 20명도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금방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려고 우리 김성준 의원님을 찾았는데 그새 어디 가셨네요. 아까 우리 전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애인 복지관에 그냥 규모와 상관없이 관리 운영비를 동일하게 4,500만 원을 줘왔어요. 무려 5년간 동결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규모와 어떤 그 건물의 노후년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검색을 해서 예산을 좀 이번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좀 다행히도 이병래 의원님이 계셔서 이 예산이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전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관들은 이용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전기세 흡수세 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코로나19 이전 세상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복지사는 총체적 대체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께서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어떤 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늘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신명철 과장님께서 총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 기대가 큽니다. 세 번째로 복지정책과의 우성원 과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천시 복지정책과장 우성원입니다. 기존의 시간 관계상 좀 자료들은 뭐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시고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조만간 한 1월쯤에는 아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3단계에서 좀 넓히는 거로 5단계 정도로 넓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용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좀 많이 덜어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침도 만들어서 조만간 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또 윤정희 교수님 또 특별히 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몇 가지만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적으로 보면 좀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 근데 꼭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보면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꼭 낮은 수치만은 아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 복지기준서 발표를 했었는데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천시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7%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아마 40%를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투자할 부분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손길을 다 못하게 되는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저희가 뭐 기능보관 계획을 지금 꾸며가지고
기능 보강을 많이 좀 해나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했던 복지관별로 그 사례 관리 통합, 그러니까 돌봄 같은 사례 관리를 위해서 통합 사례 관리 인원을 한 명씩 좀 증원해 주는 부분을 내년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차후에도 더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위기계층이나 맞춤 돌봄 사례 관리들을 위해서 지금 읍면동에다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이제 보건이나 간호 부분까지 포함된 그 보건복지 서비스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2022년도까지 확충해 나가면 한 440명을 충원해서 그런 서비스도 같이 통합사례 같이 하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재능장애 위기관리 매뉴얼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인천복지재단을 통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이제 보고서 나올 것 같고요. 이 보고서 나오면 복지시설부로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을 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다음에 확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도 우리가 지금 정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또 남현 형제 이런 사건 있을 때 연계 안 돼서 좀 조금 혼선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도 복지 사각지대는 위기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 중에 또 기관장의 일부 관한 위임 같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저희 앉아 있는 우리 과장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의 위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협력하는 것이 권력하고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하시는 목소리는 언제든지 저기를 반영해서 정책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동청소년과의 변중인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입니다. 복지 분야 또 우리 네 분의 과장 나오셨는데 저희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성인이 돌봐야 되는 2차적인 그런 보호 체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아동 인구는 45만 8천여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이 아동의 보호에 있어서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시설에서 보호하는 시설 보호 아동과 가정 내 아동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2차에 걸쳐서 한 900억 원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고요. 현재 156쪽을 보시면은 저희 그 아동 양육 시설과 이용 시설은 현재 26개소에 615명 정도의 아동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돌봐야 될 그 취약계층의 아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정정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에 이제 그 어떤 보호 비용이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일로 있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하고 병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원 기준 때문에 물론 이제 어려움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그 가중된 부분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크게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아동 돌봄 체계가 그간의 이제 취약계층 위주의 어떤 그 집중 보호 차원에서 이제 일반 보편적으로 보호 차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뭐 돌봄이 좀 취약하다 해가지고 용현도 화재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이 결코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사고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요인들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을 일단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취약계층 아동이 한 16,500여 명 되는데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금년 안에 그야말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보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동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아동의 어떤 돌봄 또 급식 문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도 나름 저희 시에서는 이제 그 학교와 협력을 해서 급식 결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그 돌봄 체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또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나 또 새로운 그 돌봄의 어떤 방법을 찾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저희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군구에 그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을 이제 추가로 배치를 해서 금년 10월부터 배치를 해서 총 33명을 내년까지 이제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돌봄의 필요성은 많이 있고 또 시설도 확충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시설을 돌봄의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충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셨다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이제 중앙정부와 건의를 통한다든가 그 제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서 어떤 우리 아동들이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연구단을 발족해서 이제 오늘 4개 분야에 사실 노인 분야도 여러 가지 영역인데 그걸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현장과 소통하면서 더욱더 관심 갖고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내도록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연구단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발제를 맡으신 이충무원 교수님께 간략한 종합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교수님들 또 그 전문가분들 또 여기 그 실제 그 담당 공무원분들의 고견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여서 그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이제 또 드는 생각은 왜 우리가 이제 복지를 이야기할 때는 복지 전문가들만 모이는가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상황이 이 복지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아까도 제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전 모든 영역에서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을 이제 그 계기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면 어떤 그 사회 정책과 관련된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고용 노동과 관련된 경제 정책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보건의료, 교육, 환경, 문화 등 즉 전방위의 모든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 정책이 비로소 그 시민들에게 그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대변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혁에 대응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뒷수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역사회복지가 선도적으로 문제없이 이 변화를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들이 협의회와 연구단에게 주어졌다고 저희가 의무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그 토론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건강과 또 즐거움, 기쁨을 가지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감사합니다.